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서 요새 녹음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방송 제가 찍은 거를 들어보면 이 마이크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핀 마이크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좀 더 목소리 깔끔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로또 분양 시대 끝났나? 급등한 시세와 맞먹는 분양가 속출하고 있다. 왜 그러냐? 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작년에 뉴스 읽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분양가가 너무 싸다. 허그에서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게끔 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고 당연히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종의 로또 분양처럼 사람들이 많이 청약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와는 좀 상반된 이런 기사들을 좀 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시세와 맞먹는 분양가가 속출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이슈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런 거죠. 2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이랑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랑 그때도 가점이 아쉬워서 뭐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써야지라고 해서 계속 2년 동안 청약해 왔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훨씬 높은 분양가에 청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건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짜증난 건 뭐냐면 경쟁률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계속 막 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비해서 분양가는 한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당첨되긴 여전히 힘든 참 아쉬운 그런 상황인 거죠. 확실히 분양가 부분은 높긴 높아요. 2년 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홍제 3구역 이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분양가 9억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만약에 요 입지에서 분양했다고 하면 9억 분양가가 먹혔을까? 참고로 2년 전에는 2년 전 말, 그러니까 2년 전도 아니죠. 1년 반 전? 막 요 당시에 분양, 그 공덕역 앞에는 SK 같은 경우도 9억대 초반 분양했었는데 분양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죠. 그러니까 청약하시는 분들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양 가격을 낮추겠다, 잡겠다라고 하던 110% 룰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분양한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 홍제역 끼고 있는 요 홍제 3구역을 재개발한 곳이에요. 근데 지도상에서 보시면 한 블럭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하철역 한 블럭만 올라가면 녹번역 앞에 여기에 이제 응암 1주택 재개발 구역을 분양한 힐스테이트 녹번역 분양했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응암 2구역에 이 녹번역 이편한 캐슬의 일부 물량, 학교 부지를 아파트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물량 나올 건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지하철역 한 정거장으로 굉장히 가깝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은평구고요. 요번에 분양했었던 이 홍제 3구역은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깝지만 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준 자체가 110% 룰 자체가 같은 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구였다라고 하면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분양가에서 110% 룰을 적용받아서 분양가를 책정했을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 책정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요 지금 근래에 입주한 이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제 3구역의 일반 분양가를 책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게 끝이 아니냐면 올해 주목해야 될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로변입니다. 이 통일로라고 하는 데는 통일로의 시작, 그러니까 통일로라고 하는 거는 서대문에서부터 쭉 서대문구를 지나서 은평구를 지나서 은평 뉴타운까지 가는, 불광동 지나서 은평 뉴타운까지 가는 이 길인데요. 이 라인의 초입에 이 강북 아파트 중에 10억 시대, 본격적인 10억 시대를 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궁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경희궁자리가 있고, 딱 이제 경희궁자리에서 독립문역 사거리를 지나면 이제 이 무학 2 재개발 구역 경희궁 롯데캐슬에서부터
이제 이 인왕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굉장히 비쌌던 아파트예요. 예. 10여 년 전에 강북권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진짜 놀라운 가격이었는데 7억 5천만 원 34평이 하면서 굉장히 가격을 선도했던 강북의 대표 아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는 보시면 여기 홍제 1 재건축, 홍제 3 재건축, 홍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양쪽에 산, 예, 안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왕산이든가요? 이 안산하고 인왕산 사이에도 보면 정비구역들이 있거든요. 이 정비구역들은 이번에 홍제 3구역이 분양한 이 분양가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110%를 적용받아서 분양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를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비단 이 통일로 라인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세에 준해서 분양가 책정되는 다른 지역들이 나오면서 급등한 시세와 맞먹는 분양가 속출한 지역들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이 급등하는 분양가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홍제 3구역이 분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 미분양이 막 쌓여가지고 적체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꾸역꾸역 마무리되면서 분양이 다 소진이 돼. 그러면 그 이후에 요거보다 살짝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재개발구역 또는 뭐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마찬가지로 분양이 돼서 또 꾸역꾸역 소진이 돼. 다른 지역들도 이런 모양새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와, 저 분양가가 받아들여지네. 이 저 분양가가 받아들여지네라고 생각하는 수요층들, 그러면서도 정작 가점이나 이런 커트라인 때문에 청약하지 못해서 못 받는 이런 수요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 불안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고분양가가 시장 안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들이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불붙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미분양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적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본격적으로 좀 침체가 길어지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삼토시님이랑 예전에 방송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는 전세가 비율, 매매가, 전세가 흐름을 어떻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생각 드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고분양가, 그리고 이 분양가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소비되느냐, 소모되느냐, 분양이 끝나느냐, 또는 미분양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 인서울 안에 있는 주요 구역들, 주요 지역들의 물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2월달 트래픽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월달 향방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3월달 만약에 주저앉고 그런다고 하면 조금 이 침체가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또 혹자는 상반기 정도 좀 조정받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달려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들 들어보면 금매들 얼추 빠지고 이제 다시 좀 호가 반등한 물건들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들리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시장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죠. 오늘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이제 기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콧대 높던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실되나? 이런 제목이죠. 수억 원을 호가하던 서울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다.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고 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가 어려워진 분양자들이 프리미엄을 낮춰 내놓는 경우도 늘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조사를 했더니 지난달, 그러니까 2019년 2월 신고 기준으로 서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는 173건을 기록해서 작년 8월, 9월 각각 256건, 314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0%에서 50% 수준이다. 사당 롯데캐슬 골든풀에는 작년 4억 5억 프리미엄 하던 게 지금 2억 원 대까지 떨어졌다. 2억 원 대면 3억이라는 소리겠네요.
준공이 1년 남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뭐 움직임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거래량이 매우 급감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는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종류가 좀 많았죠. 왜냐하면 2016년 11월 3일 1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더라도 또 이제 1주택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요 분양권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물량들 거래 정도 됐겠죠. 근데 2016년 11.3 대책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규제가 심화되어서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권 전배가 안 되는 데들 있잖아요. 뭐 11.3 대책 이후에도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더 타이트하게 막혔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아예 막혀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조합원 입주권들은 거래할 수 있지 않냐? 조합원 입주권들은 거래할 수 있죠. 조합원 입주권도 거래 못하는 물건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아직 지금 거래 못하는 물건들은 거의 없고요. 이것도 이제 조건이 어떤 그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제한적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30에서 50%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온기가 줄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도 작년 이맘때보다 가격이 일단 올라 있어요. 물론 8월달 이때보다는 떨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가격이 작년 1월, 2월, 3월에 막 급등하던 시절의 가격보다 일단은 액면가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기 투자 금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입주권도 거래 금액이 크면 매매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살고 있는 집 외에 지금 대출이 되게 타이트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승계받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현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거든요. 조합원 입주권도. 그러니까 수요층 자체가 애초에 줄은 상태에서 매매 가격은 되게 높으니까 진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교차해서 시장을 꽉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게끔 꽉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감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더 떨어질 거니까 움츠려서 보지 말아야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조합원 입주권들, 이렇게 가격 조정받는 물건들,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사업이 마무리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년, 뭐 2, 3년 이내는 다 입주를 할 거잖아요. 저는 올해는 사실 이런 조정장에서 이런 물건들이 이런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나 이런 조합원 입주권, 일반 분양권들은 조정장이 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여러 개 들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출이라든가 레버리지를 끌고서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장이 오면 좀 심리가 동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건 조만간 아파트로 바뀔 애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장에서 이제 청약에서 배제된 청약 통장 통해서 당첨되기 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서울의 조합원 입주권 물건들 가격 출렁이고 있는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격 흐름들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6억, 7억대 아파트 가격은 유지부동이다. 이런 주제의 기사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9.13 대책 이후에도 0.85%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제의 기사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가 끌어내린 수치일 뿐이지 6, 7억대 중위 아파트 가격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럴 거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거 관련해서 뭐 언론사 기자분하고 이런저런 수치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지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많이 오른데 많이 조정받은데 뭐 상황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래요. 이 급등장이 오면 급등 이후에 조정장이 올 때도 많이 먹은 애들이 먹은 만큼 이 먹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요. 반대로 덜 오른 애들은 반납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미하거나 많이 먹은 애들이 먹은 부분을 반납하면서 가격이 조정받는 중에도 꾸역꾸역 또 따라 올라가면서 가격 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6, 7억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건 기사에서는 이제 역세권 소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강남이라든가 강북에서도 신축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애들이 조정장 하에서도 빠지지 않고 꾸역꾸역 못 올랐던 것들 메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가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순환매를 증명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정장 또는 하락 반전할 때 하락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짱짱할 것인가, 과거에 어떤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버텼는가 이런 얘기 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아파트값 상승률 깜짝 1위, 소도시 광양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 기사예요. 단돈 500만원에 집 구매가 가능하다. 전세가가 매매 가격까지 추월해서 갭 투자자들이 광양 지역에 몰려가서 아파트 사재기를 하는 통에 1월달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니까 1위를 전남의 광양이 찍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광양은 500만원만 들고 오면 전세 끼고 집을 한 채 살 수 있어요. 인테리어 잘하면 전세값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갭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광양시 중동 주의공인 대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도시인 광양주택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뭘까?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가운데 외부에서 갭 투자자가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부동산 투자 카페 등을 통해 단체로 찾아와 값싼 광양 아파트를 여러 채 휩쓸어 갔다. 지금은 매물이 씨가 말라서 물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이런 식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지역을 찍어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자를 뭉탱이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뭐 아파트나 몇십 채 있다, 몇백 개 있다 막 자랑하는 사람들, 몇십 개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식의 투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투자가 되게 뭐 소액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되게 이제 그런 걸로 포장이 돼서 이 어떤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바르지 못한 이런 행태가 지양되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어저께 되게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도 2,500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10채 가진 30세 셀러리맨, 뭐 결국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갭 투자를 그렇게 해서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서 부자가 되었다, 또는 상승하면 부자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영웅담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행태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떠들썩하게 했었던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청주였나요? 어느 쪽에도 더 이런 식으로 갭 투자 형태로 해서 많이 갖고 있었고, 결국 임대보증금이 이제 임대 가격이 빠지는 시점이 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못 빌려주면서 세입자들 알아서 하세요, 경매를 넘기시든 뭐 어쩌든 뭐 이름 돌려가면서 돌려막기 하고, 그런 일종의 그런 당시에 피해자들이 나오던 그런 모습들 보도하기도 했었고, 아직 지금 그 사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갭 투자들이 결국 그런 임대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작전 세력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서 미리 사놓고 뭐 투자 카페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이 동네에 갭 투자 지금 뭐 수급이 되게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들어갈 때입니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쭉 내보내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투기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들고 나갔던 거 털고 나오고, 뭐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누가 어느 지역을 찍어준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앞서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뒤늦게 가서 받아주면서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꽤 있더라고요. 뭐 요번에는 이제 광양을 찍어서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뭐 얼마나 먹겠어요. 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의 논조나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이 기사를 꼽아봤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김재영 산업 2부 차장님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무작정 단식만으로는 집값 거품이 안 빠진다 이란 제목의 기사예요. 다이어트 방법은 다양하지만 살 빼는 원리는 단순한데, 인풋, 먹는 것보다 아웃풋,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결국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해보면 그렇잖아요. 먹는 걸 극단적으로 줄이면 살이 빠지지만 몸이 망가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을 많이 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하고 먹는 것도 먹어주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안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긴 하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현 정부가 선택한 집값 다이어트 방법도 결국 지금 이제 일종의 단식인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한도 축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공시 가격, 보유세 인상 등의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수요를 극도로 억제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이제 그런 지금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생기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도를 강하게 푸시하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생겼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이 보유세 강화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똘똘한 현상을 만들면서 지방부동산에 대한 메리트를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지방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거나 이제 뭐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이 규제들이 지방 시장에도 이 좋은 어떤 영향을 하기보다는 악재로 작용하고 지금 실제로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김재영 산업 2부 차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집값에 거품이 있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요법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일단 거래량이 트일 수 있을 만큼 물꼬를 터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핀셋 처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다시 요요가 오면서, 폭식하고 다시 요요가 오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다이어트 후유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시장을 조이다 보면 또 어느 시점 이후에서는 민간의 공급 축소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반작용으로 나중에 또 한 번 또 이제 조정받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지금처럼 튀어오르는, 급등하는 어떤 이런 스프링처럼 튀어올라간 집값 폭등이 또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제언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정책과 다이어트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름 신선하고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짤막하게 홍보 하나만 할게요. 제가 조선일보 부동산 슈퍼 콘서트 제2회, 한 열흘 정도 뒤네요.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슈퍼 콘서트 여는데 제가 패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보시면 2019년 주목해야 될 재개발 구역
수도권과 투자 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얘기는 뭐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에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특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재개발 구역 투자할 때 주의하실 점, 뭐 1시간 20분 동안 얘기하기엔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꼭지들 정도 짚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요즘 시장에서 부동산 어떤 스피처로서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코너들이 이틀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슈퍼 콘서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날이 좀 흐리고 빗방울도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날이 확 개네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좀 비 좀 가득 와가지고 먼지 좀 싹 거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또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